네, 이제 약속된 7시가 되어서 행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1.17 빈곤 철폐의 날 기념 토론회 권리운동으로서의 공영 장례를 다 같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이주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2023년 1.17 빈곤 철폐의 날 부산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 반빈곤센터가 주관하며 부산인권 플랫폼 파랑이 소중한 지원을 해주셔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2023년 1.17 빈곤 철폐의 날 부산 조직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신 단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구 부울본부, 내미는 마음,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사회 가학연구소 부산지회, 달달한 품앗이 협동조합, 대연 우한공동체, 민주노총 부산본부, 법률사무소 시소, 부산 경남울산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부산 반빈곤센터,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부산 주민운동교육원,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부산 희년 함께 사회복지연대, 윤태 동지 정신계승사업회, 이주민과 함께 인형극단 두드림, 정의당 부산시당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 소개와 안내를 제가 이제 맡았는데요. 이쪽을 같이 봐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빈곤 철폐의 날 기념 행사는 10월 12일 기자회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 슬로건이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라 였는데요. 다음에는 10월 16일에 문화제를 했고 또 오늘 토론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가 공영 장례인데요. 아시다시피 2021년에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 6월 말부터 이제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서 이제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부산 반빈곤센터가 그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모니터링 및 조문단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견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결과 보고와 더불어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 나아가서 각자 현장에서 바라보는 공영 장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 나눠보고 모든 시민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애도하고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운동 차원에서 함께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공영장례 모니터링단 활동을 보고하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추후의 권리운동으로서 공영장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가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영장례와 관련된 그 연구를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장소까지 지원해 주신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에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 반빈곤센터에서 2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또 3분이 토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저희가 이제 질문은 미리 이제 그 자료집과 함께 나눠드린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에 질문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마지막 토론이 끝나면서 취합을 해서 자장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제와 토론까지 이끌어주실 자장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은 인권 플랫폼 파랑의 정기순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사실 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아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진행하다가 여러분들께서 호응해 주시면 나중에 말미에 시간을 조금 아껴서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들 마음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최근에 핵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여정인 존엄한 죽음을 좀 어떻게 맞을까, 또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 그리고 애도하고 애도받을 권리, 그리하여 권리운동으로서의 국민장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21년 12월 29일에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조례가 제정되고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만 16개월째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반빈본센터에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공영장례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니터링과 경과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앤드 전담, 이렇게 경과 보고 결과 보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발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제는 그 단비콘센터 제공 대표께서 부산시 공영장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단의 결과 보고를 원래 15분 하시기로 했는데 뒤에 발표하시는 임견님께서 사례 발표가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고은 대표님께서는 10분만 발제를 하시고 임견 운영위원께서 20분을 발제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좀 충실한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발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고은 대표님께는 부분적인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 안에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은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반빈곤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제가 아무래도 주제이니만큼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거를 무겁게 우리가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중간중간 궁금한 거 생기면 메모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집 내용은 그 앞에 제가 준비한 PPT하고는 조금 달라요. 충분히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제가 압축을 많이 했고 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집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영장례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고 슬라브님의 장례식인데요. 2016년 11월 24일에 그 고려인 후손 한국에 일을 하러 왔다가 실업과 노숙, 또 질병 문제로 인해서 거리 생활까지 하게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은 여러 가지 이제 중첩된 소수자성이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주민과 함께 해서 지원을 하시다가 농구 쪽방 상담소와 저희 또 반빈곤센터, 또 김해보건소 또 다 이제 언급하기 힘들 만큼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공동체적으로 장례를 치른 첫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는 페이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례에 함께 하신 모습 아래에 이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경기도인가 어디 한국에 또 자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이때 이후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날로 인해서 공동체 장례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2017년에 이주민 홈리스 네트워크라는 걸 결성하고 또 일본에 연수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뒤에 또 김여루님이라고 빅이슈 판매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또 연이어서 몇몇 분들의 장례를 같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연대 여기 오늘도 와주셨는데 사회복지연대에서 8월 24일 무연사회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토론회뿐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회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고독사와 이 무연사에 대해서 꾸준히 만나면서 공영장래가 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 내미는 마음 같이 활동하셨던 장영민님을 또 공영장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부산 도봉구 최초로 이제 공영장래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 뒤에 제가 나눔과 나눔이나 또 뭐 다른 지역의 사례들 계속 연구하면서 7월에 정책 토론회를 그 김혜린 의원과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2021년 12월 연말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 조례의 내용은 저희가 많은 부분 이제 활동한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해서 조례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6월 30일에 이제 전용 인수가 마련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개념으로 보시면 고독사 말은 많이 하는데 혹시 그 며칠 지나면 고독사로 보는지 아세요?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네, 3일입니다. 부산은 이제 사망하신 이후에 3일 지나서 발견되면 고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뭔가 명확한 그 정의가 지금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조례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통계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영장래는 그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잘 이별할 수 있도록 빈소와 고인 예식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장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법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명문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행이 된 거고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시 조례가 있는데도 있고 부산처럼 아니면 기초지자체 뭐 구조례, 구군 조례로 이렇게 시행되는 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장사, 장래에 관한 것을 모두 규율하는 법률인데 이 법에서 이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4월에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아직까지 많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영장래의 핵심은 지원 대상이 일단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영장래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도 무연고 사망자들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공위생의 측면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지자체에서요. 어쨌든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인데 사실 그거는 장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빈소도 차려지지 않고 애도하는 과정이 없고요. 조문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입관을 해서 부산은 이제 영락공원이라는 화장장이 있잖아요. 화장장에 가서 바로 화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례로 보기엔 좀 어렵고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가 아니고 공영장례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건데 한 가지 특징은 연고자가 있어도 공영장례를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무연고 사망자 그 장제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있는데 왜 공공이 대신 장례를 치러주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그런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방식은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과 서비스로 지원한다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금으로 주어지면 그 장례 서비스의 퀄리티가 보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장례업자들은 그 낮은 퀄리티로도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보장성을 위해서는 저희는 서비스로 직접 제공돼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뭐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빈소를 제공하고 예식을 제공하고 또 장의 차량을 제공하고 또 뭐 안치료 이런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서비스 현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빈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해도 일단 빈소, 공간이 제공되면은 현물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락공원에 누구나 부산 시민이면은 사망하시면은 이제 영락공원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영락공원에 공영 장례실 즉 전용 빈소를 마련하라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가족과 지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마을 공동체나 뭐 사회단체나 뭐 통장반장 그리고 지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영장례 핵심은 장례를 개인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공동체, 시민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현황을 보시면 그 시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구조례가 있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속속들이 구조례가 생기면서 16개 구군에 어느 정도 이제 구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강서구, 금정구, 사상구, 중구는 조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 토론회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안에 다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기사는 그렇다시피 약간 홍보하듯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구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은 공영장례 부고를 열람하고 조문객으로 참석하고 실제로 참석한 이후에 모니터링 그 체크리스트를 했거든요. 네, 1차 워크숍부터 총 이제 해단식까지 3차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중간중간 간담회도 진행했고 이런 과정이고 체크리스트 내용은 자료집에 12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저희가 92명을 조문을 했는데 50년대생이 가장 많았고요. 장례식장은 영락공원이 가장 많았지만 사실은 비율로 봤을 때는 30%가 채되지 않는 이용률이어서 앞으로 영락공원 공영장례식 이용률을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빈소 유지 시간은 현재 매뉴얼 상으로 서너 시간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곳이 7군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뭐 빈소 방문했는데 빈소가 안 차려져 있다거나 부고대로 진행을 안 해서 저희가 방문했지만 빈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보시면 안내 표시가 있는 경우 한 절반, 상차림 음식이 모두 완벽하게 있는 경우도 한 절반, 위패 또는 홈백도 있지만 뭐 이름이 빠져 있거나 해서 영정도 없는데 사실 저희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름 없는 홈백만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영정은 사실 저희가 100군데 가까이 갔지만 딱 6군데만 영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영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모니터링 단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니터링 이후에 결과를 좀 저희가 토론하면서 만든 그 부고 표준안이 필요하겠다.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부고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부고 표준안을 좀 제시하고 민원도 넣고 해서 정비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또 이렇게 딱 표준안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서 제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매뉴얼 상에서는 조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조문 시간이 최소 뭐 24시간 정도는 돼야 뭐 퇴근하고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막 그 무슨 수강 신청하듯이 뭐 영화 그 표 예매하듯이 막 봤는데도 못 가는 경우 많았거든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10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질문 사항은 나중에 전체 토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원 대표님께서 부산에서 공영장례의 시작 그리고 정의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은 장례를 지자체, 공동체, 시민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해 전환도 보여주셨고 모니터링 결과 보완장까지를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모니터링 결과 구체적인 사례, 발견된 문제점 그래서 어떻게 좀 개선할 건가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까지 해서 임견 운영위원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센터의 임기건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짧아요. 예약만 했지만 뜻없지만 제가 최대한 저도 좀 빨리 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5월 말부터 8월 말, 9월 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문단 및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한 그 결과물,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향후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나갔던 웹포스터와는 좀 제목이 다른데요. 공영장래 운동, 사업에는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라고 붙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영의 현장의 그 문제점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물론 항상 모든 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작년 7월 달에 예산이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때에 너무 이상이 많아서 이제 조문단을 아예 뿌려야 되겠다. 우리가 직접 봐야 되겠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먼저 조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가서 가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갔던 형편없는 재물상 차림 음식, 우리 메뉴에 보면 재물 음식으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동구에 있는 인창명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 갔던 곳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밥과 그다음에 삼채와 국과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한번 제가 동영상인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삼채가 색깔이 굉장히 누렇게 된 겁니다. 이게 뿌리고 이제 밥을 한번 잘 보시면 밥 색깔이 좀 어떤가요? 눌러봤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감독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걸 몇 번 재탕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제가 제일 처음 알게 됐고, 파인애플이 이렇게 잎사귀가 시들어서 쭉 처지려고 하면 도대체 몇 개월이 지나야 될까요? 몇 번을 재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할 때마다 받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의 장례식이 되어야 될 것이 상업적인 장례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한번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일 안 좋은 상태였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해운대군데 빈소 조문 시간도 모르고 할인 화장 시간은 장례업체에 물어보지 않았다라고만 하고 이제 행정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셔서 행정에서 각 구마다 연결되어 있는 장례업체 다 다릅니다. 장례업체에게 공영장례를 치러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장례업체에서 화장 예약을 하고 거꾸로 계산을 해서 화장이 언제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여기서 빈소를 이렇게 꾸미면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 구체적인 것들은 장례업체가 알려줘야만 행정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전자시스템도 아니고 전화 오면 알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전화를 늦게 해주거나 모르거나 놓치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껴가지고 퇴근 시간을 건너뛰어버리거나 그러면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아주 좀 원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날짜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르겠다는 거죠. 보시면 배수영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일시가 6월 8일이에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건 고쳐진 겁니다.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그 다음 다시 물어봐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그 숙지도 안 된 상태. 초기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곳인데 배수영님이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례업체예요. 장례 예식장도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영세한 곳이 있고 빈소가 아주 많은 것도 있고 빈소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도 있고 아주 좋은 VIP 룸을 잡아주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갖고 구석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 금지로 불을 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서 불 켜고 다 제끼고 나왔어요. 하니까 이제 내가 왔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제 형식적인 걸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실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이 비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조문단 외에는 조문한 사람이 없다.
사실은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랬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문단이 없으면 위패와 촛불도 없더라. 위패도 없고 함대기라는 것도 없고 촛불도 불이 켜지지 않아서 이제 가서 뭐라고 하면 그때 켜주는 상황. 장례업체들이 또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처음엔 누군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온 줄 알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너무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고치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건 수십만 원 아니라 수백만에 해당되는 100만 이상 되는 그런 지금 국가인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전후 상황을 보아하니 아마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두고 그냥 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현실은 이렇습니다. 또 이 과일들이 보면 이 과일들을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막 재사용을 하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상업적인 목적이고 이제 공익성을 공공성을 살리기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영락공원의 전용 빈소가 이제 빈소를 차릴 때에 구청에서 영락공원에 있는 전용 빈소를 쓰세요 하면 가기도 합니다. 아주 적었죠, 그죠? 근데 각 구청에 있는 장례업체 연결하면 그 장례업체가 장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큰 건물주인 장례업체가 있고 봉고차 한 대만 달랑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거래하는 장례 시장이 있겠죠. 그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장례업체가 전용 빈소, 영락공원의 전용 빈소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동구에서 이분이 이진구님이셨고 바로 이어서 다른 분이 서장구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여기는 갔었고 여기 안 갔어요. 가신 분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가보니까 너무 위치가 비슷해. 이제 막 따지고 들었죠. 그런데 이 담당했던 이 업체는 아주 전문가거든요. 부산에서 내로라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곳인데 잔머리를 걸린 거예요. 앞 사람이 치우고 가야 되나 안 치우고 간 거야.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설마 내가 볼 줄 모르고.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사무실 가서 결제하라 해가 15만 원짜리를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15만 원짜리예요. 지금은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서 하니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빈소를 꾸미지 않고 바로 이제 화장을 해버릴 때는 8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인권적이지 않고 존엄이 없기 때문에 빈소를 차려서 조문을 하게 하라 하고 80만 원을 더 줍니다. 160만 원을 받는 거죠. 그 160만 원이 바로 이렇게 차리고 빈소를 운영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년도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카톡이 문자가 왔어요. 잘 차려놨다고. 다르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요즘에도 전화가 문자가 옵니다. 제가 그쪽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변하더라 이런 거였고 특히 토요일에는 이 행정이 뻥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6시까지 연락이 안 오면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미리 어떻게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행정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장례식 일정보다 늦게 올라온 부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장례업체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정의 담당자가 다 다르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담센터에 있는 전문 직원이 일을 해야 합니다. 조례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입건을 못하게 해요. 입관 참여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장례업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홍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홍당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입은 그대로의 환자를 그대로 들어와서 수유나 이런 것들 입히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의 것만 하고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안 봤지만 안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분한테 입건을 못하게 해서 다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넣어서 거꾸로 데려와가지고 입건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권력을 못 보게 했던 거죠. 이 부분은 뒤에 좋은 사례로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있고요.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8월 4일날 사망하셔 8월 4일날 부고를 올리고 8월 4일날 장례 종료. 그런데 화장은 8월 7일.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말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8월 7일 날이면
금요일과 사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늘리든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를 줘야 되는데 본인은 이 빈소에 조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빨리 행정적인 처리면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지금은 알겠죠. 근데 내년 1월 되면 또 관련해서 하면 또 모르는 사람이 모릅니다. 이게 행정의 비극이죠, 비극. 이런 것들 상황이 있었고요. 아주 이제 역대급의 사건인데요. 토요일날 갔습니다. 부고가 올라와서 대연동에 있는 대연장례식장. 구마다 장례식장이 3군데도 있고 2군데도 있고 1군데도 있어요. 한 군데 있는 곳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갔더니 없어, 빈소가. 그래 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일반 손님이 와가지고 뒤로 밀었어요. 토요일날 행정이 통화가 안 되잖아요. 행정한테 전화도 못하고 큰 손님 받는다고 우리 공영장례를 날짜를 바꿔버린 거예요. 화장 날짜를 자기들이 이제 변경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만 원짜리 손님 아니고 수백만 원 손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건 도저히 일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남은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도 큰 소리 못 쳐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거 이제 빈소가 아니고 8인식이라는 곳인데 버티카를 하나 쳐놓고 여기다가 차이 놓은 거예요. 한다는 얘기는 돈도 얼마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소 하나 이용하는데 40-50만 원 드는데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긴 합니다. 이렇게도 하는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찾아오는 가족이 없으니 관리 감독이 시원찮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소리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소를 이용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80만 원 그런 것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시체를 하루 보관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7, 80만 원, 100만 원이 금방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행정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많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는데 금정구, 부산정구, 북부대 다 전혀 빈소를 이용할 때 굉장히 넓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업체가 다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간을 볼 때 4군데로 나눠서 4칸을 만들어서 빈소를 4군데를 만들어도 될 만한 공간입니다. 제안을 했고 아직까지는 뭐 예산이 없다 그런 상황이죠. 아마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의 빈소 차이도 중요하지만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의 바탕을 둔 대상주로서의 장례 업체의 자세.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상주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나타나면 되는데 포기를 했으니까 구청이 받아 안아서 구청장이 상주인데 장례업체에게 장례식을 맡기니 장례업체의 사장이 대리상주예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거 80만 원만 받고 무빈소 직장으로 바로 해버리는 그 버릇, 그 습관 때문에 그냥 차려만 놓고 만나는 거죠. 예전에는 안 차렸다가 사람이라도 오면 할 텐데 또 사람도 안 와. 이게 참 우리의 꼬여있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업체의 자세가 꼭 필요하고 대리상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면 없어요. 전화를 해야 돼. 전화하면 다른 일 보러 간 거예요. 그런 상황.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특히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 상담 지원 센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더 확 완전히 이게 대폭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막 그 각 구별로 나눠져 있는 각기 전투를 하듯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좋은 장례업체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너무 고맙죠. 4시간 좋은 빈소로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전날 퇴근하기 직전에 부고를 올려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빈소를 차려요. 12시에 끝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계속 각 홈페이지마다 들어가서 게시판을 자꾸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라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니까 하나 알게 돼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도 치를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이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여전히 조문하는 시간의 부족함과 언제 조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떤 여전히 남아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가고 해보니까 5월달에 보니까 16회 구분에 한 3군데 정도밖에 부고 게시판이 없더라는 거죠. 부고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전화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민원 넣고 넣어가지고 제가 점수 980 될 때까지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한 2달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가 했어야 될 일인데 다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나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고들이 올라오는 거죠.
부고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짜만 적어놓고 주문한 시간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민원 넣고 특히 문기처에 보면 여기가 이제 장례업체 전화번호 나오죠. 이 부분이 나와줘야 우리가 전화를 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상담지원센터가 있으면 그분들이 하시니까 문제가 안 돼요. 없으면 이분들이 좀 연락처를 알아야 좀 순조롭게 돌아갈 텐데 이걸 안 알려줘요. 개인 전화보다 이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도 있고 전화번호 안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수영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사망일 빈소 장례 시간 발인 과장 장지. 서울에는 오히려 개인 정보가 너무 노출된다고 해서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어의 양식이 앞에 뭐였죠? 국어 양식 이렇게 영도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또 하는 경우도 있죠. 부산에서는 안녕한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모두도와 공영장례라고 로고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고 16개 부분이 모두 다 강서구 8월 31일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공영장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동구가 제일 많고요, 강서구 제일 적고요, 금주가 적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3개월 짧은 기간 활동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개 부분 공무원과 장례업체의 우리 나이가 달라졌어요. 것처럼 그거는 공무원과 장례업체가 달라졌어요. 담당 주무관과 담당 계장이 나와서 이렇게 현장을 봅니다. 나오기 전에 작업을 다 했거든요. 막 기대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침 내가 갔는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죠. 나와서 보시고 가는 건 좋죠. 근데 이분들하고 저하고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영장례의 근본적인 취지가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아주 큰 숙제입니다. 잘못하면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센터 없애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해놨더니 아무도 안 오잖아. 하고 정신 나간 시의원이 하나 있으면 또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이유가 걸려 있는 거죠. 빈소가 달라졌습니다.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앞에 이제 안내판도 붙어 있고 위패가 뭐 이름이 없으면 너무 쓸쓸하거든요. 영정사진이 너무 중요해요. 가족이 없으니까 영정사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정사진이 없으면 위패라도 뭐 종교적 관계없이 한백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데 한백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절차상으로는 예법상, 전통상 뭐 이런 게 있대요. 필요 없고 영정사진을 하든지 사람 이름을 좀 올려달라 하니까 이 또 장례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이나 지인 같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면 그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루는 분야가 좀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자세를 보이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에서 하나 쓰는데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청십자 맞죠? 네. 청십자 병원인 장례장인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아까 보셨죠, 그죠? 누른가 이제는 새하얀 쌀밥이 올라와서 전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나 눌러도 밥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이제 사실 누가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통상 우리의 그 통념상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는 고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기회인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체적으로 다 하면 과일을 위를 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치면 금방 노래지죠.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락공원 전용 빈소에도 안내판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또 열심히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처음에는 모니터에도 없었어요. 장례식을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표시판에도 공영장례가 들어가게 됐고 바로 이 구역에도 대충 하던 것이 좀 정리가 되어서 예쁘게 구별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의미 있는 공영장례 사례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내용 한번 보시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뒤에 것이어서 이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본적인 공영장례 운동 철학은 단순한 사업이나 제도로서 멈춰버린다면 방금 보신 그러한 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부산 시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인 사회권이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 기본권을 당당히 누리는 사회보장 주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행정 차원에서는 그냥 그 조례에 맞게 제대로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하나의 주민을 풀뿌리 운동으로서의
주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가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혈연 관계의 전통적인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 돌봄 당사자 중심의 사회 가족, 사회적 가족, 사회 공동체, 대가정 이런 의미가 단어가 있는데 돌봄 당사자 중심의 사회 가족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더라도 상주화되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아주 큰 의미에서 단순하게 지금 장례식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개념 그런 것도 생활하신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직화가 필요하다. 가보니까 이제는 좀 빈소로 마련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한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부가 어떨까봐 막 겁이 나요. 안 가면 또 질리고 막 가야 되는 상황이고 갈 수는 없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를 할 게 아니구나. 나중에 오히려 장례 업체들이 막 입을 대요. 싱크했더니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그냥 해보면 그만인데 바로 8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고 막 전화상으로 이렇게 회장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해가지고 죽음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너무 필요해. 근데 행정에서는 전문객을 불러오지 않거든요. 그런 역할 책임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설사 또 이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그 동원이잖아요. 그건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학습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학습 동아리든 무슨 형태이든 그래서 공용 장례 조문단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이것이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의 죽음이다. 왜 이 사람이 가난이 혼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개인의 불성실함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먼저 우리의 의식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장례를 조문을 가야 하고 빈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행동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 공시가 엄청 많습니다.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복지관 많고요, 노인복지관 많고요, 자원봉센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점을 하나, 둘, 세 개씩 하나씩만 두더라도 그 동네에서 그 구에서 일어나는 조문 가야 할 곳에는 공영장례 발생하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분위기를 만든다면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다. 정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완성시키는 공영장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참여 노래를 만들어서 결국 쿨풀이 운동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실제로 조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공영장례 상담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 예산 주면 되고 안 주면 또 찔찔매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반 하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연대가 잘 만들어져서 부산시 공영장례 운동 연대체를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부산시가 좀 견제를 하면서 이 제도가 더 나은 사회 보장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애도의 권리와 시민 참여가 아예 보장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울에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부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잘 되어야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 한 사람은 믿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놓고 나니까 시민들이 참여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아까 보신 대로 부고 양식 시간, 특기 시간을 4시간이 아닌 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는 오전이면 10시 정도, 서울에는 오후면 2시 정도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 아예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7시에 했다, 10시부터 했다,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하니까 겨우 몇 번 갔던 거지. 일반 시민들은 있는지를 몰라요. 일단 공영장례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가고 있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홍보가 너무 중요한 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역할을 촉진을 해서 이번에 전단지 브로셔가 3단짜리가 나왔어요. 예산이 21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몇 장 못 찍어가지고 9천만 지금 배우고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사회복지관을 다니면서 지금 제가 오늘도 오후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왔고, 복지사가 너무 좋다 해서 그 부장을 내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장에 보니까 그 복지관협회 실무자협의체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 복지관의 부장님이. 그래서 밑에 간 다음에 54개 복지관에 홍보를 하는 걸로 사례관리자들 모아놓고 교육할 때 제가 가서 안내하고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다양한 방법으로 라디오 방송 인터뷰나 두세 번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다 이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영정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어디서 돌아가시고 무슨 일로 돌아가시고 연고자가 있었는데 포기를 했어. 그 포기한 사람이 누나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경향성을 파악해서 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이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네, 여기에 조례에 있습니다. 공영장애 상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꼬리를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해야 한다라고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넣으면 통과 안 될 거라고 겁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협상이 밀려갖고 할 수 있다 해보니까 안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걸 하나 더 썼습니다. 부산 지역 주민 운동에 뿌리를 둔 공영장애 상담센터. 예산을 가지고 장을 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너무나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담센터를 만들어야 정말 사회 보장의 의미로서의 기본권 운동으로서의 공영장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말이 빨라지신다 그죠? 네, 그러면 그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토론자 세 분의 이야기도 저희가 좀 같이 들어볼 예정이니까 다 좀 자리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의 발제에 이어서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임경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그런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좀 씁쓸하다 이런 마음이 그런다면 관심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달라져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기울이지 않는 것의 큰 차이 이런 걸 함께 보게 됐는데 그러면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두 분의 발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세 분을 우선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그 분은 영주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승창 활동가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중증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에 활동하고 계시는 재청란 단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오늘 원래 오시기로 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님은 조금 개인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셔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전신영 활동가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발제 들었지만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내용들을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발제는 정승창 활동가님께서 마을 공동체 돌봄에서 장례까지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아주 파격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가족을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주동을 활동하면서 주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공룡장애 제도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관심을 좀 갖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주동에서 많이 한다면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도 있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혹시 똥 싸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 갑자기 화장실에 똥 쌌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 나를 보면 얼마나 좀 내 모습이 얼마나 좀 창피할까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치매가 걸리면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로 가고 주간보호센터로 가면 그 다음엔 요양원 가고
좀 심해지면 요양병원 가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닌 곳에서 생을 마감하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의 어르신들도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영장례 제도는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관계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운동으로서 저는 시작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동에서는 지금 어르신들 모임을 뭐 글쓰기 모임, 그림 교실, 여러 가지 요리 교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에 대한 활동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해드리는 거는 어르신들 개별 다 잘 살아왔다라는 점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이야기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영 장례를 알리는 제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통장님들이 이 고립사와 고독사를 접하는 가장 접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행정과 그다음에 주민 사이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이런 교육을 또 의무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영 장례 조문단을 한다면 영주동에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경로당이 이 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님들은 대부분 어르신들과 만나고 그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고 특히 고립사나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 제도를 좀 알고 조문단을 조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회장님들은 이 구청장님한테 제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영장례 제도가 뭔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활동한다면 이 제도가 빠르게 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상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협동조합에서 같이 좀 한다면 돌봄에서 장례, 그다음에 장례 이후에 어떤 유물 정리 이런 것까지 마을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공영장례 제도라는 게 계속 좀 활성화되면 아마 마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해체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피해를 입고 고민을 하고 상처를 입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가족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좀 그 다음 단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보완한다고 하면 저는 그 생활동반자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생활하는 동반자가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어야지 장례 절차도 참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절차도 법적인 절차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생활동반자법도 같이 좀 제정하는데 이 공영장례 제도를 외치면서 같이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을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활동하시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돌봄에서 장례와 더불어서 유품정리 이게 전체가 하나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운동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까지 우리 임기현 원영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과제에 대해서 좀 보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증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의 저청란 단장님으로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청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실제로 장례 주관자의 역할을 하면서 장례를 치러봤던 이제 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이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지금 장애인분들끼리 살고 계신 거주시설,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주시설, 정신장애 쪽 파트에서는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이런 형태의 이제 거주를 포함하는 시설 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지역사회 자립 전환을 조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조금 드는데 과거에는 이제 거주시설에 입소를 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중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쓰던 주민번호가 있고 부여받은 이제 그 출생을 통해서 부여받은 주민번호가 있고 시설에서 새로 만들어준 주민번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새로 생성을 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들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주민번호를 안 쓰고 시설에 새로 만든 주민번호를 쓰는 경우들, 이제 지금 30대인 분들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사례들이 줄어드는데 과거에는 이제 연고가 끊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거주시설 차원에서 그런 복지부 정책상으로 아예 일괄 창립을 새로 하도록 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일괄 창립을 그 당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도로.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가족이랑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조회해도 나오지 않아요. 다 자기가 일괄 창립하신 분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24,0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무용보장분들이 약 3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부모나 자식,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가 없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시설에 생활하시면서 가족들과의 연이 끊어지면서 이제 무용보자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시다 보니까 무용보 상태에서 무용보 탈시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시게 될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과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당시에 이 자리에도 참석하셨는데 함세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영환 소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함세상 센터에서 그 자립전환 하셨던 이용자분들이 이제 지금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간질이 원래 지병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셔가지고 이제 이 가정 내에서 간질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2일에 이제 그 활동 지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원기관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게 상황들을 인지를 하게 됐고 2019년 8월에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무연고자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에서 경찰 측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색 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때 약 일주일 정도 수색이 걸렸는데 이 수색 과정에서 이분의 과거 주민등록 주소지를 따라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관내에 있는 베데스다원 은송의 집 라운울이라는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치셔가지고 자립을 하신 분이었는데 실제로 베데스다원 은송의 집 라운울에 이제 통보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인분들이 있으신 거죠. 거기 이제 돌봐줬던 선생님들이라든가 동료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8월 13일부터 이제 8월 17일까지 이제 수색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굉장히 당시 부산 남구청 관할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거주 시설 내에서 무연고자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 수색 작업이 2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주 시설 내에서도 유증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 안에 이 수색 과정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17일 날 저희는 그 당시에 청십자 병원에 이 이용자분이 최경수 씨를 안치하고 있었는데 그 장의사분이 저희한테 안내도 안 하고 청십자 병원에 오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그 당시에 공연장례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셔서 근데 청십자병원 측에서 이제 저희가 청십자병원에 안치하고 나서 청십자병원 측에다가 저희가 이분의 장례를 치를 거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거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이제 경찰 여고 수색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안내를 드려놓은 상황이었으니까 8월 17일 장의사분이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기현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관에 담아가지고 가셔서 이제 화장하는 절차를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막고 그다음에 구청이랑 협의를 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을 협의를 해서 19, 20일에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고 19일날 동상수 구청이랑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장례식 진행을 확정을 해서 이제 부고 확정해서 저희가 이제 부고를 뿌리고 이렇게 지인분들이랑 안내를 해서 진행을 했고 8월 19일날 저녁 7시에 50명 가량이 빈소에 방문을 해서 연결식을 진행을 했고 8월 20일날 화요일날 원래 이제 이 최경수 씨가 다니시던 문현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발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8월 20일날 11시 영락공원에서 이제 화장을 해서 영락공원 지하에 이제 봉안당 그러니까 무용고자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에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제가 안내받기로는 10년간 안치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5년으로 변경이 돼서 그 지금 최경수 씨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이 되면 이제 안치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안치 기간이 끝나면은 기본적으로 무용고자분들이 연고가 찾아가시는 그러니까 그 화장해가지고 이제 그 분고를 해놓은 그거를 찾아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상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 상고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모셔봐가지고 어디 다른 데 안치할 수 있는가를 영락공원에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안치를 할 수 있는, 봉안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최경수 시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청십자병원에서 저희한테 장례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치 비용을 포함해 안치 비용을 90만 원을 청구를 하셨고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안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어쨌든 빈소를 차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한 3,400만 원 정도의 장례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다른 데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삼재센터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최근에 이제 저희 무용고 탈세 장애인분들 장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공연장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 공연장례를 맡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소통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가족이 없으신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원래 암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시한부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태로 본인이 반드시 이제 자립을 해서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드러내셔서 자립 전환을 밟았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새벽에 사망을 하셨고 요양병원 측을 통해서 광해병원 장례식장에 저희가 이제 안치를 하게 됐고 이 당시에 해운대구청에서는 이분이 이제 수급자긴 해서 잠재급여 대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무용고자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해운대구청의 담당자분들이. 그래서 아마 생활보장과 쪽 파트 담당이 아니고 장애인 쪽 파트 담당 쪽에서 이제 이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원기관하고 진행을 할 때.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원래 2월 9일날 돌아가시고 하루 이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실제로 지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2월 10일 날 영락공원에 가가지고 발인하고 화장하고 안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그 가족님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해운대구청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자분과는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족님 뭐 창녕 과정을 밟아야 될 건데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청에서 이제 진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진행을 하라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2월 9일날 기존의 거주시설분들이라든가 자립생활 동료들이라든가 조문을 진행을 하고 이 당시에도 한 10분 정도 조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연결식하고 영락공을 갔는데 화상자 접수를 하는 중에 이제 이분이 무연고자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화상장 앞에 가 있는데, 그래서 그 화상 접수를 하려고 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시청, 구청에 연락드리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밟아서 실제로 예정대로 이제 화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즉 뭐냐면 이 가족 장례를 찾는 과정들이 아마 이제 좀 패스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과정이 구청에서 확인을 한다면,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이제 장제법 개정이라든가 그 공영 장례에서는 이제 장례를 진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주거전환 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이용자분이었고, 이제 이 지원 기관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속 조치 취하고, 실제로 이 지원 기관에 계시는 분이 사구제라든가 전조대도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발제자분들이나 도론자분들과 같이 저도 이제 가족 연고가 아니더라도 지인 연고가 있으니 안정적으로 장례를 주관하고, 실제로 이제 연고를 찾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런 거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영 장례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고, 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같은 형태를 통해서 좀 인간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장래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이제 사망 이후 처리 중에 이제 저희가 이 장애가 있으신 장애인분들의 어떤 상속이라든가 증여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세 분이 같이 사시는 분들이, 뜻을 맞춰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각자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집을 구해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이 한 분은 그 1,000만 원이 이제 이렇게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망할 때 상속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법원이라든가 공증받는 제도라든가 수월치 않더라고요. 용사분들이 장애가 있으시니까. 반대로 연락이 끊긴 가족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연락이 끊긴 가족분들한테만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부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인 연고분들이 이 상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주거전환 지원단에서 그분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되고 발굴되고 또 끝까지 지원까지를 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오히려 도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벌써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것도 이후에 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산시 공영장례 미래에 대해서 전신영 활동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소개받은 사회복지원대 전신영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희 그 사무국장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좀 대독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대독을 좀 준비를 하면서 아까 발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초에 그 뭐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영장례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의 영정사진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걸어보겠다고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이랑 좀 싸웠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경찰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하고, 저희는 집에서 사진을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진 한 장만 좀 꺼내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설날 전에 바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날 물품을 전해드리려고 막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공영장례라는 제도가, 이 장례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좀 돈벌이 수단으로 사실 지금 사회에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영역을 어떻게 뭐 좀 복지라는 영역에 좀 사회적 기본적인 제도를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하면서, 많은 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대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시행이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10명 중 7명이 연고가 있는 시신의 인도를 포기해 무연고자로 만들어지는
무연사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2021년 부산일보사와 기획보도를 통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 민간의 노력으로 공동체 장례를 진행해왔던 결과가 제도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조례 제정을 통해 매뉴얼 수립과 공동장례 전용 주민소 마련, 공영장례 상담센터, 각 부근 동가의 행정 업무 체계 숙련 등의 과제들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전용빈소 마련을 진행한 곳은 수영구, 서구, 영도구, 부산 진구는 기존의 무연고자 위탁업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민간협력기관은 중구, 북구, 서구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각 부군의 노력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장례의 핵심은 애도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시간과 공간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마저도 사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분 조례가 아직도 많이 미비하고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공영장례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지난 2021년 이후 작년까지의 무연고자 사망 현황을 확인했으나 실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자 수가 급증하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2018년 22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5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의 실태이니 공영장례 시행 중 이러한 상황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나왔어야 하나 집행 실적에서 이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공영장례 조례 제정이 뒤늦게 되었던 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공영장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청주의로 인한 선별, 업무이해도 미숙 등의 사유가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 올해 1월 공영장례를 진행했던 고 김영식님의 장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구의 행정은 기존 위탁업체로의 시신처리 방식, 무빈소 장례를 추진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무 숙달을 위한 공무원의 교육과 이를 연계 조정할 수 있는 공영장례 상담센터가 있어야만이 공영장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조례에서 공공장례라고 정의한 것은 민간의 위탁 사업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을 보장하고 이웃에 애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 행정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부산시 공영장례 사업의 개선점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공영장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고를 게시하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미 부고를 알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2017년 고독사가 이슈화된 이후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늦었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겠습니다. 또한 실제 장례식장을 방문했을 경우 밥을 비롯한 장례의식 용품들이 재사용되거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앞으로 시민의 권리를 위해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량의 한계가 있다면 각 부군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장례의식을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구군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애석한 현실이지만 주민운동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좋은 성과가 이어지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조금 보완 혹은 보충의 의미로서 이 토론을 이었다고 보아지는데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혹시 이거 포스트잇 더 주신 분들 주시면 우선 질문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질문 조금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공 대표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부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빈콘센트 공영장내 모니터링 또는 조문단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임기현 운영위원님께는 16개 부분 중 가장 좋은 곳, 베스트 한 곳과 가장 나쁜 곳, 월스트 한 곳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유도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각 구로 배정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부산시 통합정책으로 조례가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공영장내 집행 수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오 대표님과 의견 각자 얘기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 및 제언 중에서 꼭 하나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무리 빈소가 잘 차려진다고 해도 조문객이 안 오면 의미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영 장래의 의미를 좀 더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이것이 뭔가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처럼 좀 인식이 되어서 누구라도 갈 수 있고 또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한마디로 시민 참여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문단은 일단 9월 4일에 해단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해단하면서도 저희가 결정을 한 게 앞으로 계속 조문을 가자.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자주 이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뭐 우리 구에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기 구는 좀 챙겨서 갈 수 있는 만큼 가자. 왜냐면 조문을 안 가게 되면 금방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발령 나면은 이 내용 잘 모르고 업체들은 어쨌든 이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계속 하기로 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좀 지역별로 또는 아까 우리 임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별로 좀 거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베스트 워스트. 사실 이것도 우리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참 너무 또 공무원들을 막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각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두세 번씩 전화를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전화를 해서 부산된 경우 전화를 하면 이제 인원 우리 넣는 것도 우리 최근 대표가 잘 넣으면 저는 또 전화를 직접 하는 건 제가 또 잘합니다. 그러면 민원 넣으셨네요. 또 전화 왔다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면 학을 떼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구에 따라서도 있고 또 좀 더 정확한 건 어떤 장례식장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장례식장이라도 북구도 하고 동구도 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좀 안 좋은 것도 말씀드리면, 이미 아까 나왔었죠. 남구의 대연 장례식장. 급하게 장례식을 다른 곳에서 먼저 오전에 토요일 날 쉬지도 않고 영락공원에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대연동으로 넘어갔는데 가니까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도 억울한 사람들인데 하면서 이제 뒤로 미룬 거죠. 큰 손이 받은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남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건 구청에 연락할 수가 없었다. 연락해서 해야 될 일인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버젓이 거기서 전행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았고, 또 어떤 것은 공영장례 안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배짱을 튕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이게 큰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일반적인 장례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담당자를 본다면 서구가 정말 얄밉습니다. 서구청장님은 정말 잘하십니다. 언론부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넙죽넙죽 전환하시고요. 공영장례 재물상이 상자리가 부르실 만큼 차려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나왔죠. 2번, 3번 정도가 언론부를 하셔요. 그런데 공영장례가 안 타는 거예요. 부부가
다른 데는 다 생기는데 내가 돌아가시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했는데 게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 담당자가 옛날 방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번을 제가 대화를 하고 해서도 아주 불친절했었고 그게 좀 아주 워스트였고 베스트라고 한다면 일단 영도구에는 몇 건이 없습니다. 영도구에는 몇 건이 없는데 그래도 영도구에는 영도구에 장례식장이 2군데 정도가 있는데 영도구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장례업을 맡기면 공영장례 시간을 하루 종일을 해요.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업체가 그래도 그렇지 내 시간이 뭐냐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게 해도 비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손이 많으면 그렇게 못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 담당자도 제가 뭐라 하면 금방 알아듣고 바로 수정을 해줘요. 저한테 안 따져요. 그래서 아주 친절한 분이신 것 같고 업체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동구회 같은 경우에는 청십자 장례식장이 엊그제 우리 쪽방 주민 한 분을 공영장례로 치렀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한 2-3군데 정도 장례업체 분이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냐 책상 위에 이거 올려가지고 이게 뭐냐 정식으로 재단을 만들어야지 내 시간이 뭐냐 말도 안 돼 10시간 6시간을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청십자 장례식장 그분을 제가 그런 사이에 3분 정도를 제가 좀 기억을 해놨죠. 자기도 봉사를 하고 싶다고 직접 말을 한 사람이라서 어려운 일생이면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복잡한 과정 속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거의 뭐 30만 원 가지고 공영장례를 치는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마진은 아예 안 남기고 한 거죠. 또 우리는 또 나머지 그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좀 했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꼭 누구를 나쁘다 어쩌다 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업자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 안치료, 빈소 이용료 등등등 정말 돈 안 되는데 일국이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이 거꾸로 배정되면서 생기는 문제 혹시 방금 말씀드린 쪽방 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공영장례가 진행되는 방식이 2개인데요.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분을 보고 이분은 공영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무빈수 직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공영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결정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이웃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하면 제가 상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을 제가 해야 돼요. 장례업체 연기라고 하면 모든 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80만 원 가지고. 근데 장례구청에서 할 때는 80만 원 가지고 하더라도 어려워도 막관계 때문에 해주는 거고 장례업체들 간의 인맥 때문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죠, 그죠?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제가 했어요. 그냥 구청장님 직권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려고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다음 아침 9시 10분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 또 넘어가 버릴까봐 했더니 죄송합니다. 예산이 떨어졌어요. 올해 세운 예산이 구별로 다 이제 n분의 1 나간 거예요. 동구가 제일 많아요. 30건이 다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뭐 지금 뭐 화단에 꽃 심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화단에 꽃을 못 심겠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럼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매년에 보면 예산 내에서만 집행이 돼 있잖아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장례식은 불과 이틀 3일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싸울 시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안치료가 하루에 15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장례업체가 그냥 구청에서 할 때는 자기들끼리 무마해서 적당하게 싸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형님 이걸 좀 도와줬어 하면은 100만 원, 20만 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도와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상주가 되었으니 그게 안 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단가대로. 그래서 그냥 싸울 시간 없이 그럼 우리가 일단 장례를 치를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남은 도 조금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강서구는 지금 2건 했어요. 2건 하고 게시판에 안 올린 것 치면 한 4건 정도밖에 안 돼요. 돈이 30건이라고 한다면 엄청 남은 거죠. 금정구도 10건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직 예산이 떨어진 곳은 이미 동구, 서구, 중구 몇 군데가 있어서 이미 다 장례식장이 다 통보가 가서 그 떨어진 이후에 공영장례 대상이 되는 분이 돌아가셨을 텐데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게시판에 안 올라오니까 그냥 장례식을 안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추경을 하고 예비비를 땡겨와야 되는데 예산 없으면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점이 현재 실정이어서
부산 시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난감해 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 채울 때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A분의가 할 게 아니라 차등 분배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남았으면 어떻게 저 구에 넣어서 땡겨올 것이냐, 이런 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거죠. 자기한테 구에 돈이 왔는데 누가 선뜻 내어줄 수도 않을 거고,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하든지 뭐 공동 기금을 하든지 이러한 특별한 좀 조치를 해서 돈이 없어서 공영상품 못했단 말은 안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했습니다. 예, 여기 보태서 좀 설명해 조금 주실까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별로 예산이 많이 상이한 것이 좀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산 재분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별로 지금 조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들이 많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저희가 질의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거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개 청구도 저희가 좀 진행할 상황이 좀 놓여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좀 없어서 못한다 라는 말은 좀 없도록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제일 빨리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 예산을 배정할 때 나름 애쓰신 최영아 전 지휘께서 얘기를 조금 보태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은 질문은 정신장애 쪽에서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가족이 없어서 홀로 세상을 떠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 평생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3의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답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탈시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탈시설 전반적인 흐름들이 사실은 이제 정신장애 분들의 어떤 탈원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맥락이랑 다 결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정신장애 분들의 어떤 탈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가 된 아젠다인데 이 아젠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의 어떤 탈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크게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고 이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세부적인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원래 정신장애인 분들의 어떤 강제 입원 절차가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제 입원하는 과정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제 이 헌법 불합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신장애인 분들이 거리로 쏟아질 거다 이런 이제 말을 하자면 이런 부분들을 좀 부추기는 그런 언론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막상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실제로 그걸 보완하는 작업들을 했고 최근에 저도 이제 정신병원에 부산정신병원에 이런 데 방문을 드려보니까 그런 여전히 이제 많은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고 싶지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이런 의료적인 조치들에 대한 명료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본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못 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인 부분 영역까지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대교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생각보다 검색해 보시면 알 건데 언론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하고 이제 그 전장현이라는 탈시설 운동하는 조직하고 굉장히 크게 싸움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주 탈시설이라는 아젠다로 아주 조심스럽게 지역에서도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또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어쨌든 버텨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돌봄이라든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또 아동들의 어떤 자립 전환, 그러니까 아동 시설에서의 어떤 자립 전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탈시설, 또 정신장애인 분들의 탈원화까지 같은 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역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공영장례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마을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갖춰가는 지역사회 인식들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기존은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속도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향후에 조금 더 많이 보완해 가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끈 놓치지 말고 계속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최영아 전 의원님, 밖에서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근데 뭐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공영장례를 못한다는 것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좀 핑계처럼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해서 가능한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수치라든가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의 조례와 시의 조례가 있는데, 시조례에 저희가 완벽하게 담지 못한 거는 그 시절에 임 위원님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조례도 보완해 가면서 구의 조례를 약간 손을 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고, 예산의 유연함 혹은 예비비 뭐 이런 어떤 형태로라도 좀 이렇게 예산 없어서 공영장례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요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이 우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1분씩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 기현님 발제문에도 있어서 못했던 것을 기현님도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 발제문 20페이지에 보시면 고은하수님이라고 87년생인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최소 2, 3일, 길면 2주 정도 이렇게 연고자를 아까 알아보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당일에 빈소가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동시설에서 퇴소했기 때문에 무연고자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또 젊은 나이에 이제 암으로 사망하고 그 약혼한 사람도 있었고 같이 산 친구도 있었는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공영장례라는 것도 아예 몰랐고,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같이 요것도 이제 공동체적으로 장례를 같이 치렀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대안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제도는 훨씬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실질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대신해 주셨네요. 조금만 더 붙이면 가보니까 막 친구들이 없는 분들이 그 빈소에 오게 된 경로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신 것은 연락이 왔는데 그 이후로 일절 연락이 안 가요. 왜냐면 법적 과정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연락 온 게 친구 병원에 있을 때 그 캐리어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온 거예요. 캐리어 가지고 온 거야. 캐리어 가지고 가니까 앞에 빈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공영장례가 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안타까운 사례인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가 같이
구청 가서 이분 지하 SB를 올리기도 하고 영진강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지금도 좋은 강이 되어 있고 방빙고 센터 회원도 남자신 분 되셔서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방위적으로 아무 데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자. 장애인 운동 영역과 마을 운동 영역과 사회 복지 영역과 그래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계시는 기관이나 단체 어디라도 좀 불러주시면 가서 충분히 공영장애 공부를 할 수 있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마지막 이야기보다는 질문으로 이종호 변호사님께 이따가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1인 가구, 고독사, 고립사 이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후견인 제도나 생활 동반상자법 이런 법령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좀 법적으로 제도나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은 그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의 어떤 자원활동의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저희끼리만 이제 말을 하자면 지인들이 이 네트워크를 좀 탄탄하게 하면서 하는 방식만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넓게 실제로 자원활동의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 있는 이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을 조금 탄탄하게 이런 데도 엮어보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공영장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웠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쁘다 정도로 사실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만들어진 거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잘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이 토론회 문들과 발제문을 보면서 아직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좀 고민하게 된 계기였고 사실 제가 오다 가다 택시를 타면서 어르신 택시 기사님들을 만나면 우연찮게 공영장래를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2번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저는 이제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기사님, 그러니까 딱 2분이었지만 그 2분 다 좋다. 좋은데 이걸 왜 사람들은 모르지? 라는 반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더 나가서 홍보를 하고 조금 더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기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영장래 이거 모니터링 전문단이랑 연구 사업을 좀 같이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생활 동반자법이나 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같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법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법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장애 영역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조치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라오지 않고 법만 있고 그것이 또 법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이나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그 공무원들도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장래만 하더라도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보고 또 여러 이제 조례와 매뉴얼을 보면서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일단 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발달장애인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사실 후견 제도를 우리가 굳이 저는 쓸 필요는 없다. 사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요즘 내가 이제 죽을 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사실 설명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사실 그거 자체를 자기 결정권으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후견이라는 또 별도의 제도를 굳이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도록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선택과 이런 걸 존중하고 잘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조금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모니터링 활동하셔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여기 풍염장례 혹은 우리가 존엄한 죽음과 관련돼서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관심 없으면 못 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혹은 호스피스를 비롯해서 여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좀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특히 난빙본센터에서 풍년장례와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쭉 진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조례를 좀 조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니터링과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제가 약간 욕심을 내본다면 시 혹은 구군의 담당자들과 함께 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니터링 결과를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례와 관련돼서 시의원들도 한두 명이라도 좀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약간 공식적인 자리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의미 있고 그리고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야 빠르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 사업을 좀 컨트롤 타워로서 진행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약간의 눈앞에 좀 둘 수 있는 목표치 같은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조금 가시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구체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과제로 남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